자, 이제 마지막 프랑스 혁명 영상입니다. 시민혁명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유럽과 아메리카 국민국가 체제 이 부분에서 시민혁명만 지금 3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설명할 게 좀 많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과서는 138페이지와 139페이지를 한번 펼쳐볼게요. 학생호표는 계속 설명하지만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발생한 시민혁명의 배경, 과정, 결과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사료 분석하는 것, 이겁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시민혁명의 세 번째인 프랑스 혁명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한번 봤습니다. 3단원 끝나고 나서 약간 4단원 들어갈 몸풀기 부분으로 봤었고요. 여기 있는 건 자유의 여신이라고 불렀죠. 자, 이 프랑스 혁명을 대표하는 그림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민중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유의 여신이 민중을 이끌고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도 함께 볼게요. 배경과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배경을 한번 볼게. 지금 여기 보이는 불쌍한 할아버지가 하나 보이죠? 뚱뚱한 사람과 뚱뚱한 사람 2명을 이렇게 태우고 있는 불쌍한 할아버지가 보이는데, 여기 이제 프랑스 혁명 직전의 상황입니다. 프랑스 혁명 직전에는요, 이렇게 여기 보니 이 아저씨는 사실 곡괭이도 있고 농부처럼 보이죠. 농부처럼 보이는 이 아저씨가 2명의 귀족 같아 보이는 이 두 사람을 업고 있어요. 아마 교과서에 설명이 되었을 텐데, 여기 보이는 사람은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지금 평민이 힘들다, 농부가 힘들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전체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이 인구가 거의 모든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전체 인구의 98%인 나머지 신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 상황을 이제 얘네들을 떠먹여 살는데, 얘네들은 엄청나게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자, 여기도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보는데, 다른 우리가 저번에 봤던 영국 혁명, 미국 혁명과는 다르게 프랑스 혁명의 배경과 그리고 전개 과정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단락이 아예 달라요. 그만큼 프랑스 혁명이 내용도 많고 중요하다는 거니까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자, 프랑스 혁명도 배경도 2가지의 내용으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둘 다 배경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배경 1이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배경 2입니다. 배경이 2가지인 거야. 여기는 구조적인 좀 큰 전체적인 문제였고, 여기는 약간 방아쇠가 되었던, 트리거가 되었던 딱 그 사건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방금 봤던 그림이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프랑스 혁명의 첫 번째 배경을 보면, 첫 번째 배경 여기입니다.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 성직자와 귀족 신분, 얘네들이 1신분, 2신분입니다. 제일 높은 신분인 거죠. 1신분과 2신분이 토지와 관직을 독점하고 세금을 면제받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반면에 제3신분이라고 불렸던 나머지 국민들은 너무 과도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있는 이 배경, 첫 번째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구제도의 모순, 그러니까 옛날 제도의 모순이라는 거야. 구식제도의 모순. 구제도의 모순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부의 특권 계층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구제도의 모순이라 부릅니다. 그럼 두 번째 배경을 함께 볼까요? 자, 루이 16세라고 하는, 루이 14세의 손자죠. 이 루이 16세가 이 당시에 전쟁도 하고, 특히나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미국 혁명 때 그 미국의 독립전쟁을 지원해 주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썼어.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남는 돈이 없네. 그래서 돈을 걷어야 되는데, 이 당시 루이 16세의 생각에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프랑스는 세금을 걷을 때 아까 봤죠? 제3신분만 세금을 내고 있었던 거야. 세금은 제3신분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이 진짜 많고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제2신분, 1신분이었던 거죠. 성직자와 귀족들이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도 세금을 걷어볼까? 근데 반발이 너무 심할 것 같아. 좀 절차적으로 합법적으로 걷어야겠어. 그래서 3부회 3개의 이게 뭐냐면 3신분회의입니다. 3개의 신분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3부회가 열렸습니다. 자, 3부회가 열렸고요. 3부의 모습입니다. 자, 3부회 여기 보이는 요 사람들이 아마 1신분 성직자일 거고요. 요 사람들은 딱 봐도 귀족처럼 보이죠. 제 2신분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3신분이야.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누가 봐도 3신분 여기가 가장 많죠. 여기는 3신분의 대표들이 모인 약 200명 정도의 인물들이고 여기는 100명, 여긴 100명입니다. 그러면 3신분 입장에서는 이거 해볼만 한데 우리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모임은 귀족과 성직자에게도 세금을 매기고자 하는 모임이 회의다 보니까 그러면 투표를 할 때 3신분들이 잘 힘만 쓰면 귀족과 성직자들한테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냐면 이 투표의 방식이 그냥 여기 있는 머릿수대로 100명, 100명, 200명 하는 게 아니고 귀족들 한 표, 1신분, 성직자 한 표, 3신분 평민들 두 표가 아니고 한 표, 이게 신분별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안에서 누군가가 야 그래도 우리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대부분 다 귀족들은 성직자들은 안 내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당연히 표를 반대로 세금 내는 거 반대로 낼 거고요. 찬성표는 하나만 나올게 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신부들은 야 이렇게 하면 회의 뭐하러 하냐 라고 하면서 반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회의 때려쳐. 우리 이제 헌법 만들어 제대로 만들어 국가. 저기 영국 보니까 헌법 만들었던데 우리도 법을 만들자 하면서 헌법을 만들려고 하면서 국민의 대표다 하면서 국민의회를 3신분들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1신분, 2신분 그리고 왕이 루이 16세가 얘네 좀 안 되는데 좀 위험한데 하면서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위를 해요. 어디 가서 시위하냐면 테니스 코트, 지금으로 치면 테니스 코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테니스와 비슷한 운동을 하던 정구장이라는 곳에 가서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이냐면 새로운 헌법을 만들 때까지 절대로 우린 여기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주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두 번째 배경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경은 구제도의 모순이었습니다. 일부의 특권계층만 특권을 누렸던 일부의 구제도의 모순. 두 번째는 여기 1신분, 2신분 귀족과 성직자에게 세금을 걷기 위한 이런 모임을 가졌는데 이거를 신분별 표결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머릿수 표결을 요구했던 이 3신분들의 요구가 있었고 이걸 들어달라 하면서 국민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 맹세한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있죠. 여기서 배경이 첫 번째, 두 번째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구제도의 모순과 3부의 표결 방식에 대한 불만, 우리 3신분의 요구는 신분별 표결이 아닌 머릿수 표결을 원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배경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자, 이 다음 내용들 어떤 식으로 발생했는지 자체는 이제 여기에서 한번 확인을 할게요. 학습지 채워가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배경 받고 과정을 볼 텐데 자, 여기에서 배경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왜 일어났는지, 누가 일으켰는지, 누구에 대해서 일으켰는지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주체, 누가 일으켰어? 제3신분들, 평민들이 일으켰고요. 대상은 제1, 2신분이었죠. 왕, 귀족, 성직자였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구제도의 모순, 두 번째, 3부의 표결 방식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쳤고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과정이 좀 복잡해요. 4개나 있어. 이건 정치 형태에 따라서, 정부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 혁명을 이끄는 사람들이 좀 바뀌었던 건데 정부 형태에 따라서 총 4단계에 걸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계인 국민의회부터 볼게. 국민의회가 처음으로 했던 건 뭐였냐면 여기 있는 감옥을 습격합니다. 여기는 바스티유 감옥이라는 곳인데요. 바스티유 감옥은 이 당시에 좀 악명 높은 정치범들, 그러니까 국가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쳐들어가서 무기를 얻고 그랬다고 합니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단계였죠. 자, 그리고 이런 걸 합니다. 이거 우리 많이 봤죠. 플레임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 줄여서 인권 선언이라고 부르죠. 자,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하면서 혁명이 무르익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헌법을 만들고 입헌군주제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거 우리 영국 혁명 볼 때 배웠죠. 입헌군주제, 이건 어떤 거였어요? 군주도 헌법에 입각해서 통치해야 된다. 군주의 권력을 제한시켜 놓은 거죠. 루이 16세의 권력을 제한시켜 놓은 거야. 처음부터 왕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왕의 권력을 제한시켜 놓은 입헌군주제로 하고요. 그리고 이름이 바뀝니다. 국민의회에서 이제 법을 만든, 입법을 한 의회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국민의회에서 했던 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고요. 두 번째 인권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법을 제정합니다. 자, 이 흐름을 좀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입법의회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미리 좀 얘기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 복잡하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막 하나하나 다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왜 일어났는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발생했구나, 이런 과정이었구나 정도, 그냥 흐름만 간단하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야기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죠. 인권선언 정도 우리 꼭 기억해두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혁명이 발생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좀 불안해집니다. 자, 프랑스에서 혁명이 발생했는데 옆 나라들은 우리도 혁명 발생했으면 우리한테도, 우리나라 국민들도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좀 물들 것 같은데 하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 백성들도 물든다 하면서 보고만 있을 수 없지. 그러면서 프랑스 정신 안 차려? 니네 우리가 해결해 줄게 라고 쳐들어옵니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루이 16세 구원해 줄게요 라고 하면서 도와주러 전쟁에 뛰어듭니다. 프랑스는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전쟁을 벌이고요. 혁명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혁명 전쟁이 발생합니다. 자, 혁명 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프랑스 혁명이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국민들도 물들까 걱정했던 주변의 국가들이 뛰어들어서 프랑스를 제압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외부적인 상황과는 좀 외부적인 상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약간 좀 잘못한 일을 벌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루이 16세가 혁명 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출신이었던 마리 앙뚜아네트도 있었고, 그러다 이 부인이죠. 이 부인이 있었고 해서 루이 16세가 프랑스를 탈출하려고 해요. 혁명이 벌어진 자신의 국가를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간 게 아니고 걸려버렸어. 왜냐면 이 당시에,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하나의 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국경까지 다 와서 이제 마차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이 프랑스 국경 쪽에 살던 국경 수비대가 이 수배되어 있었던 이 루이 16세를 딱 보고 알아챘어. 어떻게 알아챘냐면 여기 프랑스의 당시의 화폐에 루이 16세의 얼굴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화폐에 떡하니 그려져 있는 얼굴 가진 사람이 저렇게 지나가는 거야, 마차를 타고. 뭐야, 루이 16세다 하고 잡아서 다시 프랑스 파리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루이 16세는 왕권이 정지가 되었어요. 왕권이 정지되었으면 이제 프랑스의 왕은
없다는 거야. 자, 프랑스의 왕이 없다는 건 뭐야? 이제 프랑스는 입헌 군주도 아닌 공화정이라는 거야. 그쵸? 왕권이 정지되고 공화정이 되었습니다. 정도로 입법 우회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프랑스 시민인 루이 카페를 루이 16세죠. 루이 16세입니다. 이 당시 왕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칭호를 쓰지 않고 시민으로서 루이 카페라고 불렀고요.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재판을 통해서 재판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루이 16세는 이렇게 단두대의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단두대에 이렇게 목 뚝 떨어지면 이렇게 잘리는 여기죠. 여기 바가지에다가 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 당시에 정부 혁명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국민공회라 부르고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 국민공회 단계에서는 루이 16세를 처형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국민공회에서 등장했던 이 리더는 누구였냐면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로베스피에르는요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여기 써있는 글자를 보면 반혁명문자, 혁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들여라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의 꿈은 뭐였냐면 프랑스 국기에 딱 나와있죠. 여기 자유, 그리고 평등, 그리고 여기 우애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하고 우애가 넘치는, 인류애가 넘치는 이 국가를 만드는 게 소원이었어. 그래서 이런 국가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입니다. 좀 모순되지 않나요? 자유를 추구하는데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남의 자유, 심지어 제일 중요한 생명권을 뺏어버려. 이건 좀 모순적인 상황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에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인 거야. 이걸 공포로 통치한다, 공포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는 공포정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정치로 혁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이 아예 없도록 만들었던 게 로베스피에르였어요. 결말이 좀 예측이 되죠. 이렇게 강하게만 나가다 보면 언젠간 역풍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로베스피에르도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단두대에서 죽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로베스피에르라고 보입니다. 로베스피에르를 체포하는 장면이고요. 로베스피에르가 잡힐 때 총에 맞았죠. 근데 총에 맞았는데 이 사람의 이 턱뼈가 날아갔대요. 죽진 않았어. 더 고통스럽죠. 그래서 말을 못했대요. 말을 못하고 그냥 단두대에 올라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에 맞고 죽었으면 다행인데 그냥 이 밑에 턱만 날아가고 말도 못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권력에는 항상 그 책임이 따른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누구 한 명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총재라고 하는 5명의 리더들이 총재 정부를 구성하고 정치를 이끌어 가는데 이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물가도 엄청나게 오르고 먹고 살기 힘들죠. 근데 여기서 이때 발생했던 혁명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국내적으로 프랑스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만이 많았는데 외부적으로 전쟁도 발생하고 있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제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죠. 누구냐면 나폴레옹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이제 혁명전쟁 당시에는 공을 세우면서 이름을 알렸고 그러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이죠. 통령으로 집권하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폴레옹이 등장하는 과정까지 봤습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뭘 했는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게 될 텐데 여기까지가 이제 프랑스 혁명의 큰 전기였습니다. 교과서 내용 보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이게 각각 다 단락별로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교과서 한번 보면서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네, 영상 보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여기 사료학습입니다. 사료학습 보면 우리 선생님 아까 영상에서 중요하다 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내용을 보면서 각각 1조, 2조, 3조, 4조 내용에서 여기 우리 미국 혁명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할 거리가 있어요. 17조
보면 하나의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권리, 소유권은요,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의 필요성이 명백히 요구하고 정당하고 타당의 보상, 여러 조건이 필요하대. 그러니까 소유권은, 쉽게 말하면 소유권은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니면 뺏을 수 없다는 거야. 재산을 소유하는 거. 근데 좀 그렇죠. 우리가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이 프랑스 혁명에서는 왜 재산에 대해서는 평등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옆에 친구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도 좋은데 웬만하면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피드백 받으면서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 많았고요. 퀴즈 한번 풀어보고 사료 학습 충분히 됐으면 나와서 피드백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